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이나 말들 중엔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니까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히다 못해서 찌었네요. 그래서 그냥 당하기만 했냐고요? 그럴 리가요. 믿은 만큼 제대로 복수를 해줬고 결국 저 역시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본때를 보여주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세가 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야 할 중년 여성이에요. 이제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던 시기는 지나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내야 할 나이에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할 법할 일들을 겪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21살이란 나이에 저와 같은 시절을 보낸 여자분들이라면 다 그러하듯 남편을 만나 연애 같지 않은 연애를 짧게 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어렸지만 남편 역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가진 것 없는 남편과 제가 만나 맨땅에 헤딩을 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그 당시 너무 가난했던 남편과 저는 남편에겐 허름한 양복 한 벌, 그리고 저는 가장 저렴한 천으로 만든 한복 한 벌을 겨우 얻어서 식을 올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남편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던 그 상황에서도 저에게 늘 장담하듯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기도 했고요. 미숙 씨,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가난해서 같이 고생을 시킨다고 해도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늙었을 땐 꼭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같이 고생해서 열심히 하면 우리도 좋은 날 있을 거야. 당신 그 근성 하나 내가 믿잖아. 우리 잘 살아봐요. 남편은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살면서 노년기엔 반드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결혼과 동시에 약속을 했고 저는 남편의 그런 마음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당시 철공소에서 일을 하는 인부였고 저는 그저 학교 졸업 후 곧바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21살의 앳된 어린 여자일 뿐이었어요. 가난한 남편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21살의 제가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고 남편의 외벌이로 먹고 산다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 역시 결혼 후 곧바로 이삿집 센터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청소를 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해가면서 우리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배신하지 않고 결실을 맺었는데 그건 바로 아주 작은 물류창고 하나를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우리 창고라는 거지? 세상에 아무도 와서 뭐라고 안 하는 우리 것이라는 거지? 그렇다니까. 이게 다 당신이 나 도와서 열심히 일해주고 고생해준 덕분에 이렇게 우리 것이 생긴 거야. 고마워. 세상에 나 너무 좋은 거 있지. 여기서 살아도 후회 없을 것 같아. 당신도 고생 너무 많았어. 너무 고마워 여보. 우리 잘 살아보자. 앞으로 더. 알았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말은 딱히 하지 않았지만 그 시절 정말 젊은 열기를 내세워 열심히 살았기도 하거든요. 언제 빛을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지낸 나날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작게마나 남편과 제 소유의 물류창고를 얻게 되니 그 당시엔 정말 세상을 다 얻게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야말로 사람이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물류창고를 손수 리모델링했어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길 돈이 없었기도 하지만 애정이 잔뜩 들어간 창고를 직접 꾸미면서 개조를 하는 데엔 당연히
직접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개조가 마무리된 후 물류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를 시작으로 우리 부부에겐 또 한 번의 고생길이 열렸죠 뭐. 새롭게 시작한 분야였고 그 분야를 나름 성공적으로 키워나가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남편과 제 젊은 시절을 모두 다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우리 부부의 찬란하고도 힘들었던 시기에 더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 이외에 새롭게 책임을 져야 할 새로운 식솔이 생긴다는 건 더 큰 책임감을 가진 채 살아가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힘든 나날을 함께 이겨내면서 가끔은 언제 이런 고통이 다 끝이 날 수 있을까 싶은 고민을 하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잡아주고 위로했던 건 바로 남편의 말이었죠. 여보, 우리 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니겠지? 다 가끔 너무 불안해.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만 하겠어?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분명 결실 맺을 거야. 맞아, 그럴 거야. 난 적어도 우리 이준인 나처럼 힘든 시작은 안 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우리 마누라가 빨리 고생 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 당신은? 우리는 우리고 이준이가 먼저지. 아니, 난 이준이보다 날 위해서 같이 고생한 당신이 먼저야. 네, 그러니 우리 좋은 날 오게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 남편은 늘 아들보다 제가 먼저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조금만 버티면 힘든 시기도 지나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를 위로해주곤 했어요. 물론 말뿐인 위로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말은 저에게 늘 힘이 되었고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힘들 때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해 위로를 하며 지내니 그 긴 시간인 30년이란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도 드디어 여유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요. 한 우물만 지치지 않고 파면서 열심히 해오다 보니 남편과 저는 드디어 서울에 상가 2채와 수도권의 물류창고 여러 개, 그리고 현금까지 꽤 많이 가지게 된 자산가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고 자산은 무려 200억 정도가 되는 수준이었고요. 이제야말로 소위 말하는 살만한 형편이 되었고 바쁘게 일만 하며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아들은 고맙게도 저희 부부의 성실함을 물려받았는지 매우 착하고 바르게 성장을 해줬어요. 저희 부부에게 유일한 자식이자 자랑인 아들은 공부도 잘해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곧바로 대기업에 취업 성공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저와 남편과는 다르게 무난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바라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었고 이제 좋은 며느리감만 만나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부였어요. 그런 저희의 바람대로 아들은 35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며 며느리감을 집으로 소개했어요.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은 상당히 똑똑했고 할 말은 하는 아이였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아이를 보면 알 수 없는 쎄한 부분이 있긴 했어요. 여보, 이준이 여자친구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나무랄 데 없는 건 나도 아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 애 눈에서 좀 살기가 느껴져. 나만 그런 건가? 애가 너무 똑부러져서 그렇지 무슨 사기까지야.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해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반대를 하겠어. 유준이가 선택한 여잔걸. 그렇지? 이준이가 얼마나 똑똑하는데 좋은 여자 어련히 잘 골랐으려고. 내가 의심하는 게 오히려 실례겠지? 그렇지. 내가 당신 선택했듯
이준이도 자기 와이프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이준이 믿고 우리는 지켜만 보자고. 남편에게 불안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남편은 그렇다고 해도 함께 살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에 대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저 역시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별말 없이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죠.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며느리에 대한 쎄한 느낌은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선을 넘는 발언을 해대는 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건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은근히 시댁인 저와 남편의 생활에도 간섭을 해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남편, 즉 저희 아들까지 조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달까요? 어머니, 저 왔어요. 집에 계시네요? 왔니? 오늘은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네. 어머니는 자주 안 나가시는구나. 근데 어머니 집이 볼수록 너무 예뻐요. 이 집 명의는 어머니예요, 아버님이에요? 뭐? 갑자기 우리 집 명의는 왜 물어? 그런 건 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에이, 저도 이제 가족인데 알 건 알아야죠. 딱 봐도 재산이 엄청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 남편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도 엄청 나겠어요. 그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때 되면 다 이준이랑 이야기할 테니 걱정 마셔요. 그런 얘긴 그만하고 앉아서 차나 마시자. 며느리는 저와 남편의 재산에 정말 대놓고 궁금증이 많다는 걸 티냈어요.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저희 부부를 두고도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기도 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 보더라도 선을 넘은 발언이었고, 그런 며느리의 발언이 영 거슬린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불편한 티를 내며 화를 낼 순 없었기에 은근슬쩍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란 말을 남기면서 화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엔 며느리를 집에 들이거나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제 거리두기가 의미 없이 며느린 제가 쓰는 카드나 소비 패턴, 옷, 먹는 음식부터 차, 다니는 병원까지 모든 것들에 노골적인 관심을 드러내면서 속을 모르는 행동을 계속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도저히 속을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과 관심사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임은 확실했지만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건 단연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평소 착하고 똑똑하고 늘 사리분별이 정확했던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점점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느낄 정도였기도 했으니까요. 아들은 아무리 자산이 많고 돈이 많은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것에 감사함을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취업을 한 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남편과 저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주곤 했었어요. 물론 저희 상황에서 용돈을 받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었고 그저 마음을 표현하는 아들의 마음이 예뻤기에 아들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은 채 받으면서 그 돈을 단 1원도 쓰지 않았거든요. 이후 남편과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에 아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모아두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 후 며느리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용돈 이야기를 한 차례 한 이후 갑작스럽게 아들의 용돈이 끊기게 되었어요. 엄마, 제가 매달 드리던 용돈이요. 이젠 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 안 줘도 상관은 없다만 혹시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니지? 그때 밥 먹을 때 지연이 있을 때 그 이야기 했잖아. 그래서 네가 곤란해졌을까 하고 묻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결혼도 하고 이제 제 가정을 꾸렸는데
매달 용돈 드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지연이 몰라요. 아, 그래? 그래, 알았다. 물론 그 돈이 없어서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관심과 사랑을 느끼던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그것마저 없다니 어머니 이제야 실감이 나네. 아들은 끝내 며느리 때문에 용돈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날 식사 자리에서 용돈 이야기가 나왔고 며느린 또다시 시부모님이 함께 있다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매달 얼마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용돈을 주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며 확인을 했던 기억이 선명해요. 그러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는 용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라니 누가 봐도 며느리가 제지를 했구나 싶은 것을 눈치로 알 수 있었죠. 서운은 했지만 아들의 용돈이 없다면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심각하게 서운하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보다 더 서운한 건 바로 아들의 태도였죠. 결혼 전 함께 살았기도 하고 결혼 후에도 초반엔 주말이면 함께 라운딩을 가거나 식사를 하러 들르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들 얼굴조차 보기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고 연락을 하더라도 바쁘고 힘들어서 방문이 어렵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미 출가를 한 자식에게 부모를 챙겨달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한 채 참으며 지내는 날들이 반복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리 연락을 하지 않은 며느리와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연락을 해 반찬과 함께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연락을 받게 된 건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고 제 연락과 목적을 듣고는 며느린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음식을 누가 해먹나요? 다 사 먹지? 그런 반찬 필요 없어요. 주셔도 반은 다 버리고요. 버리면 아깝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먹을 테니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얘 어떻게 맨날 사서만 먹니? 그래도 이준이가 내가 직접 만든 오이지 좋아해서 생각보다 더 많이 만들어 연락한 건데 앞으로는 안 만들 테니 이번엔 가져가지 그러니? 그거 가지러 간다고 나서는 것도 시간 낭비고 오이지 같은 옛날 반찬 이제 저희는 안 먹어요. 2분이나 드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번엔 아들 내외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면 한 번쯤 못 이기는 척 가지러 올 법도 한데 며느린 말 한마디도 거들지 않은 채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반응을 듣고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는 마음이 들면서 밤이 되어도 화가 나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에 약이 올라서 그러는 건지 기분이 나쁜 건지 구분도 안 갈 정도였어요. 제가 잠도 못 자고 씩씩거리는 마음으로 뒤척이니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는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푸념하듯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준이 이제 남인가 봐. 딴 사람 다 됐어. 지 와이프밖에 모르고 또 며느리는 어쩜 그렇게 차가운지 이게 맞나 싶어. 원래 자식도 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제 짝 찾으면 다 남이지 뭐. 그래도 난 이준이가 설마 결혼하고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 이 감정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괜찮아. 당신에겐 내가 있잖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건재한 이상 며느리도 우리 함부로 못해. 함부로 해보라지. 내가 가만두나.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의지하고 재미있게 삽시다. 응? 남편의 위로를 듣고 속상하고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고 마음이 좀 위로가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없었으면 얼마나 서럽고 서운한 일들이 많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문제는 저에게 유일한 편이 되어주던 남편 역시
오랜 시간 제 곁에 머물지 못하게 되었던 점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3달 뒤 남편은 건강검진에서 암 의심 판단을 받아 정밀검사 의뢰를 받았고 그 결과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받았거든요. 바로 남편이 폐암 말기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암 판정을 듣고 정신이 아득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남편의 옆에서 지켜주고 간병을 해주면서 함께하는 일뿐이었어요. 남편의 암 판정 사실을 듣게 된 아들내외는 병원 생활 초반에만 신경을 쓰는 척하더니 이내 각자 사는 것이 바쁘단 핑계를 대며 잘 오고 가지도 않았고 몇 차례 병문안 정도를 하는 것으로 끝이더라고요. 자식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제대로 공감이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니 딱 맞는 소리였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병으로 인해 한창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야 할 자식들 발목을 잡을 순 없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며 제 남편은 제가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병간호를 하며 지냈어요. 매일을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 집으로 갈 일은 거의 없었고 돈도 쓸 일이 없다 보니 제 통장이나 지갑도 집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남편의 병원비는 분기마다 중간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깜빡 잊고 있다가 정산일을 놓쳤더라고요. 업무과에서 정산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고 그제서야 정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지갑을 찾았지만 병원이 아닌 본 집에 두고 왔더라고요. 남편을 두고 한시라도 움직일 자신이 없던 전 아들에게 전화를 해 집에 있는 제 지갑과 통장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준이니? 오늘 퇴근하고 바쁘지 않으면 엄마 집에 가서 엄마 지갑이랑 통장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해서. 엄마가 가볼 수가 없네. 오늘이요? 오늘 야근할지도 모르는데. 지연이한테 부탁할게요. 아니, 지연이 말고 네가 좀 신경 써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엄마 개인정보잖니. 에이, 엄마, 지연이도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 전 그러시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들은 바쁘다며 며느리를 대신해 보내겠다고 했지만 일전에 일도 있고 마음의 문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아들이 직접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아들이 가져다 준 지갑과 통장으로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남편 병원비 중간 정산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하루하루가 흘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시 간병을 도와주는 분에게 부탁을 하고 은행으로 가 남편 병원비와 함께 사용한 통장을 정리할 마음으로 잠시 은행을 갔고 통장 정리 후 내역을 확인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통장에 있던 무려 3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큰 돈을 쓴 적도 없는 건 당연했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이런 돈이 빠져나간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날짜 확인을 하고 난 후 곰곰이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내 금세 알아챘죠. 3천만 원이란 돈이 빠져나간 날은 바로 아들에게 남편의 병원비 결제를 부탁하기 위해 지갑과 통장을 부탁한 날이었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 마음에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해 전후 사정에 대해 물었어요. 여보세요? 예, 너 그날 내 통장에서 돈 빼나갔니? 아, 보셨어요? 네, 제가 빼간 거예요. 아니, 돈을 말도 없이 왜 빼갔어? 빼갔으면 빼갔다고 왜 말을 안 하니? 놀랐잖아. 엄마한테는 3천만 원이 그리 큰 돈도 아닌데 화를 왜 내세요? 제가 급해서 잠깐 뺐었었는데 다시 채워넣을 거라 말 안 드린 거예요. 근데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엄마 손자 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돌 기념 선물로. 정말 아무리 가족 사이라고 해도 이건 범죄야. 왜 말도 없이 돈을 빼가니? 다시 되돌려놔. 내가 손자 돌 선물로 현금을 줘도 따로 줘. 분명히 말했어. 다시 가져다 놔. 알았어?
끊어! 아들의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으면서 황당함은 물론이고 내 정보에 대해 모두 다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 나중에 좀 더 늙으면 함부로 내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귀금속부터 인감 도장을 금고에 넣어두었고 비밀번호까지 모두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잘 알고 있는 제 통장 비밀번호까지 모두 다 바꾸면서 단속했어요. 앞으로 돈 단속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기도 하죠. 그렇게 짧은 해프닝이 마무리된 후 남편의 건강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의 이런 행동에 대해 더 문제를 삼을 여유도 없었고 오직 남편의 건강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 역시 자신의 앞날을 이미 예견했는지 상속에 대한 문제를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가기 전에 우리 마누라 걱정 없게 단돌이 좀 해놓으려고 해. 무슨 단돌이? 당신 잘못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해. 여보, 무조건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야. 유언장 제대로 써놔야 자네가 당신 무시 못해. 내가 멀쩡할 때 정리해야 해. 내 변호사 좀 불러줘. 남편 역시 그간 며느리와 아들 행동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도 저를 위해 미리미리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줬어요. 하지만 이런 눈치를 귀신같이 알아챘는지 며느리와 아들은 그동안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매일같이 병원에 들려 간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저와 남편이 떨어져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은지 저를 자꾸 집으로 가 시고를 하면 내보내더라고요. 목적이야 어쨌든 남편 간병을 하는 아들 내외를 보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를 하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말 없이 두고가 있었는데 문제는 며느리와 아들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어요. 며느리와 아들 내외가 남편 간병을 하겠다며 병실에 와 있으니 조금은 저에게도 여유가 생겼고 오랜만에 집에 들려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아들 내외에게 고마운 마음에 도시락을 싸 병원으로 왔고요. 병실에 도착하니 아들 내외는 없었고 남편 혼자 누워있더라고요. 잠시 자리를 비웠나 싶은 마음이 들어 가습기에 물을 담으려고 휴게실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와 지키는데 끝내 상속에 대한 상자도 안 꺼내시네? 그러게. 아무래도 엄마가 계셔서 우리한테까진 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딨어. 상속법만 봐도 배우자한테 0.5배 더 받는 거고 당신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안 그래도 내가 아빠 변호사 만나봤는데 이미 유언장 다 쓴 것 같더라. 정말 너무하네. 아빠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건가 봐. 그럼 이렇게 있을 수 없지. 뭐라도 받을 수 있게 지금보다 더 비위 맞춰서 끌어내야지. 안 그래?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 들으니 비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 들었고 저는 결국 남편에게 동의를 받은 후 다시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 보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내용을 변경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상속 정리를 해두게 됐어요. 이런 진심을 듣게 되니 더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들면서 남편이 떠나게 될 상황에서 제가 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암 판정을 받은 후 언젠가 돌아가실 것이란 예상을 하며 남편과 제가 모든 걸 다 바쳐 읽어놓은 200억 자산에 대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속내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모두 다 알게 되고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보게 되니 아들 내외 예전처럼 대할 수 없겠더라고요. 자신의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고 그 돈에 대해 눈독을 들이는 자식은
더는 가족이 아닌 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에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후부터는 되도록 아들 내외가 남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단 1, 2분이라도 남편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졌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회복을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온갖 신에게 기도를 하며 바라고 또 바랬어요. 하지만 제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는지 혹은 부족했던 건지 누구보다 듬직하고 든든했던 남편은 결국 암이란 병을 이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제 세상도 함께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남편을 보내기 위한 장례식이 시작됐고 그곳엔 모두 다 검은 옷을 입고 와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오직 침묵만 가득했어요. 보통 장례식에선 떠나는 사람이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하려고 밝은 분위기로 술도 마시고 고스톱도 치면서 활기차게 보내기 마련인데 남편의 장례식은 안타까운 마음에 매우 고요했고 침묵만 감돌았죠. 게다가 혼자 남은 저를 안쓰러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저를 위로하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미수가 그래도 더 고생 안 하고 떠나준 게 얼마나 다행이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래. 근데 그냥 고생 더 시켜도 되니까 좀 더 이따 갔으면 좋을 걸 그랬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아들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네가 뭐가 외롭고 힘드니? 그런가? 글쎄 나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잘 안 되네. 부모가 돌아가셔도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 위로는 고마워. 힘내봐야지. 하지만 누구의 위로도 남편이 저에게 해줬던 위로만큼 깊게 다가오지 못했거든요. 평생을 함께 힘든 일도 기쁜 일까지 모두 다 함께 온 남편이 떠난다는 건 저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이 남편의 장례식은 시간이 흐르듯 진행이 됐고 드디어 남편을 보내야 할 발인을 앞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남편 발인을 앞둔 직전에 잠시 집으로 가 씻고 아이 밥도 먹이고 오겠다고 나선 아들과 며느린 유난히도 정갈하고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도시락 하나를 싸들고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희희낙낙하며 보내던 모습이 떠올라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어울리지 않게 저를 생각하며 도시락까지 싸왔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고맙다는 생각보단 진짜 속마음이 뭔지 궁금해지면서 견제하게 되더라고요. 뭐니? 여기 장례식장에도 식사랑 떡은 많은데 굳이 왜 도시락을 싸왔어? 여기 음식 계속 같은 것만 드시고 자극적이잖아요. 물리기도 하고. 거기다 엄마, 아빠 장례식 내내 잠도 못 주무시고 있고. 그래서 지연이가 엄마 생각한다고 일부러 싸운 거예요. 드시고 엄마는 건강하셔야죠. 네, 맞아요, 어머니. 제가 직접 싸왔어요. 고생도 너무 많으시고 저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하고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오늘은 장례식 육개장 말고 이거 드셔요. 아들 내외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와 함께 정갈하게 예쁜 도시락을 보니 마음이 한풀 꺾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이 떠난 후 마음이 많이 약해졌고 기댈 곳이 없다 보니 이런 작은 것에도 감동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한편으론 엄마라고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싶은 마음으로 고마움을 느꼈어요. 장례식도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도시락까지 싸왔어.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도 못할까 봐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 의지하시면서 잘 지내봐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구나. 그런데 도시락이 너무 많네. 같이 펼쳐놓고 먹자꾸나. 아니요. 어머니, 이건 제가 어머니만 드리려고 생각해서 싸운 건데 어떻게 같이 먹어요? 저희는 절대 손 안 댈게요.
어머니가 꼭 다 드셔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아셨죠? 그래? 알았어. 근데 지금은 딱히 생각이 없어서 저기 두고 내가 이따가 생각나면 먹으마. 고맙다, 며느리. 함께 먹자는 제안을 강하게 거절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설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최악의 아이들은 아닐 거란 생각을 했기에 미처 의심을 하지 못했어요. 당시엔 입맛도 없고 발인 준비라는 상황이었기에 도시락을 먹기 애매했고 도시락을 받아든 후에 이후에 먹겠다고 한 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중 아들 내외의 손자는 혼자서 기차놀이를 하며 놀다가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이고, 우리 유진이 배고파? 가만히 있어보자. 엄마 어디 갔나? 밥 주세요. 엄마 잠깐 어디 갔나 보네. 그래, 밥 먹자. 육개장은 너무 매울 것 같고. 그래. 엄마가 싸온 도시락에 불고기 있던데 그거랑 맘마 먹을까? 할미가 잘라줄게. 배가 고파서 우는 손자를 본 후 며느리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고 급한 대로 며느리가 싸온 반찬을 꺼내 잘게 잘라 손자에게 밥을 먹였어요. 아이는 맛있다며 잘 받아 먹었고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는 듯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1시간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손자가 구토를 하며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며느린 너무 놀란 나머지 손자에게 뛰어가 아이 상태를 보며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 유진아, 얘가 왜 이래? 어머니, 아까 유진이 뭐 먹었어요? 얘가 왜 이래요? 아까 너가 없는데 유준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나 준 도시락 불고기 잘라서 밥 먹인 것밖에 없는데? 무슨 일이니 이게? 네? 어머니, 그걸 어머니가 안 드시고 애를 주시면 어떡해요? 유준아, 우리 유준이 어떡해? 여보, 응급실 가야 돼. 지금 빨리. 제 대답을 들은 며느린 이성을 잃은 듯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곧바로 손자를 안고 병원 내 응급실로 향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알 수 없던 저는 아들 내외가 먼저 응급실에 간 후 뒤따라갔어요. 다행히 남편의 장례식장은 병원 내부에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손자는 빠르게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안정을 찾았더라고요. 그런데 손자가 받은 진단명은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었고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아들 내외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됐어요. 선생님, 도대체 우리 손자 무슨 병이 있던 거예요? 체를 한 건가요? 많이 먹이지도 않았는데. 식중독균이랑 소량의 독성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빠르게 대응한 게 다행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를 먹으라고 싸온 도시락이었고 방금 막 싸왔기 때문에 상할 위험도 없을 도시락이었는데 그 도시락에서 식중독균과 소량의 독성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충격 그 자체였죠. 게다가 아이가 아프다고 할 때 며느린 그 음식을 제가 아닌 손자가 먹인 것에 대해 화를 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를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쌓았던 것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저는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잔인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저를 해치려고 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방법이 믿을 수 없었고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어떻게 믿었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저에게 이렇게 칼을 겨누면서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가 안정되고 숨을 돌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장 달려가서 지금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어요. 너네 지금 이 행동, 내가 생각한 그 행동 맞는 거냐? 내가 아니라 손자가 당하게 된 게 맞냐고?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네 아빠 보내고 나 때문에 상속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까지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에 도시락에 독 타고 식중독균까지 넣은 거 아니냐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건 우연이었을 뿐이지 의도한 게 아니라고요. 저희가 미쳤어요? 그런 짓을 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저흰 엄마 몸도 안 좋다고 해서 영양제까지 넣은 건데 그런 걸 탔다고 의심을 하세요? 정말 서운하고 억울하네요. 그래? 지금 모든 사실이 다 나와 있는데도 발뺌을 하고 모른 척 하겠다 이거지? 그럼 나도 더 이상 가만히 못 있는다. 끝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발뺌하는 며느리와 아들의 뻔뻔한 모습을 본 후 더는 봐줄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자 아들은 제 전화를 제지하며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진실이 뭔지 공적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파헤쳐봐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를 다 하고 난 후 경찰서 출석 날짜를 잡고 전화를 끊자 황당하다는 듯 며느리와 아들이 저에게 달려들어 화를 내더군요. 아니, 엄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고작 그런 해프닝으로 아들을,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거예요? 뭐? 고작 해프닝? 그런데 넌 왜 놀라 자빠져서 애를 들고 뛰었니? 니네가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일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사람 어떻게 만든 거나 다름없는 범죄야. 알아? 무슨 범죄란 말씀을 하세요? 가족끼리 실수를 범죄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시는 어머니가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누가 가족이야? 난 지금 네 아들이 아니라 내가 그 도시락을 다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 내 신변 위협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내 가족이 될 수 있니? 난 가족 없고 자식도 없다. 나머진 경찰서에서 해결해라. 네 아버지 발인도 오지 마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아들과 며느린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돌아서는 저를 보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대로 두고 보더라고요. 남편의 장례식을 모두 다 처리하고 난 후 저는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언장 작성과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도와줬던 남편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아들 내외의 도시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 이야기하며 혐의가 있을 수 있을까 조언을 구했고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제대로 된 수사 진행이 진전됐어요. 처음엔 화가 나 한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막상 수사가 시작되고 피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받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선처를 구하더군요. 어머니, 그날 일로 아직도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정말 오해세요. 진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제가 왜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게, 네가 왜 그런 짓을 할까? 그동안은 정말 많이 생각하고 아니길 빌었다. 그런데 조사 들어가 보니 네 휴대전화부터 통장 내역 모두에서 나오더구나. 그동안 너 우리 재산을만 몰두해서 한탕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 그것도 오해예요. 전 그냥 가족이니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 해서 알아본 것뿐이라고요. 도움이 되는 일? 그게 네가 싸준 그 무서운 도시락을 먹고 불구가 되거나 살짝 마비가 돼서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였니? 네 통화 녹음 다 들었다. 차라리 죽길 바랐지.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내 아들까지 다 망쳐놓고 이젠 다 필요 없으니 너네들이 어디 한번 잘해봐라.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며느리의 변명을 받아치니 며느리 역시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따박따박 잘났다는 식으로 대들면서 이야기하던 것을 멈추고 잠자코 제 이야기를 듣고만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며느리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들이 다 제 오해고 그냥 단순 실수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했어요.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알아내면 알수록
아들, 특히 며느리가 저에게 하려고 했던 일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상속에 있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후에도 저로 인해 상속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 같으니 저를 무력하게 만든 후 그 재산에 대해 모두 다 좌지우지하고 싶은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 떠오르게 된 것이 바로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짓이었던 것이죠.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경찰 출석을 요구받는 전날 밤, 아들은 며느리 없이 혼자서 제가 있는 본가로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고백하면서 자신은 살려줄 것을 부탁하며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니? 네 마누라 지시 없인 움직이지도 않는 애 아니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사실 상속재산이 탐이 나서 그랬는데 지연이가 엄마 큰일 나긴 안 하고 그냥 조금 불편하게만 하면 내가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줬어. 그래서... 뭐? 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모르고 한 일이야? 난 널 그렇게 키운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 내가 아는 이준이가 아니구나. 죄값 제대로 받고 확실하게 책임져. 며느리 말을 듣고 제 생명엔 지장이 없다면서 식중독균과 수량의 독을 탄 도시락을 저에게 줬고 그걸로 인해 후견인 지정을 받아 재산 관리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무섭단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제가 남편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바라고 무언가를 했다면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악질적이고 의도적인 태도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어떤 사람을 우리 집 가족으로 끌어들인 건지 모를 정도로 무섭고 소름이 돋았어요. 당연히 더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고요. 아들은 처벌만은 어떻게든 피하게 해달라며 간절하게 빌었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친 바는 없지만 이런 못된 생각을 하며 아이까지 키우는 아들을 보니 제대로 된 죗값을 받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아들 내외에 대한 선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 진행을 했고 아들 내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말 그대로 천륜에 해당하는 아들과의 사이 또한 이 일을 계기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명을 위협하고 함부로 하는 가족까지 모두 다 끌고 가면서 인정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기도 하고요. 막상 아이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마음이 속상하거나 서운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동안 아들 내외로부터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혼자 생각하며 후련한 마음이 들었네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린 각각 범죄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됐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범죄 행동을 모두 다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며느리가 한 행위는 가벼운 범죄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를 했다는 혐의 자체도 상당한 처벌 수위에 해당했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을 가한 행위를 했고 이는 범죄 중 가장 중범죄에 해당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어요.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결국 판결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를 했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탄원서까지 함께 받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형량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한 번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고 조금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지 궁금해 찾아갔었는데 역시 처리되려면 한참 멀었더라고요. 왜 찾아오셨어요? 아들을 범죄자 만들어버리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셔서 오셨어요? 반성 좀 하면서 지내나 했는데 여전하구나.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니? 자식이 실수라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엄만 그렇게 안 하고 아들을 범죄자 만들었잖아요. 전 억울하다고요. 그래? 억울하면 항소해. 또 해보고 해봐. 나도 제대로 대응할 거니까. 네 와이프한테 가볼 필요도 없겠다. 네가 이 정도면 둘이 똑같겠지.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항소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마음대로 해. 네 아들은 내가 봐주고 있다. 앞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네 아들은 바르게 커야지. 그럼 잘 해봐라. 끝까지 자신이 한 잘못보단 오히려 잘못을 감싸주지 못한 채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생각에 저를 원망하기로 바쁘더라고요. 이에 항소를 하겠다고 하니 어디 한번 해보란 이야기라면서 면회를 정리하고 나왔어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한참 더 정신을 차려야 하는구나 싶은 생각을 했네요.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갔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난 후 저는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전 재산을 아내인 저에게 모두 다 단독 상속하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모두 작성했고 아들에겐 단 1원도 돌아가지 않도록 작성해 두었더라고요. 떠나는 순간에도 제가 걱정스러워 미리 모든 걸 정리한 후에 떠났던 것이고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며느리와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상속 관련 문서를 조작하고 저를 해치면서까지 원하는 몫을 얻어보려 온갖 수를 쓴 것이었죠. 그 결과는 결국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고요. 재밌는 사실은 둘 사이는 함께 저를 해칠 마음으로 대응을 했을 만큼 끈끈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도 균열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더니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젠 제 알 바도 아닐 상황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아들과 전 며느리가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남편의 재산인 상가를 모두 다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살려고 봐두었던 양평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 평범하게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속세와 떨어진 채 소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준이 왔니? 배고프지? 할머니가 유준이 좋아하는 떡볶이 해놨어. 같이 가서 먹자. 우와,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좋아요. 남편이 떠난 후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에게 유일한 엔돌핀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들과 며느리의 손자였어요. 두 사람이 모두 다 감옥으로 가게 되면서 봐줄 사람도 없고 혼자 남겨진 죄 없는 손자가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걷었어요. 그렇게 아들에게 당하고도 또다시 손자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최선을 다해 키워내고 있기도 하고요. 유준아, 아빠랑 엄마 보고 싶진 않아? 지금은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못된 짓 한 거. 그래서 벌 받고 있는 거. 전 지금이 좋아요. 할머니랑 이렇게 살래요. 그래? 우리 유준이가 엄마랑 아빠보다 훨씬 낫네. 그래, 할머니가 우리 유준이 위해서 열심히 살게. 우리 잘 살아보자. 가끔 손자에게 엄마와 아빠가 보고 싶지 않냐는 질문을 넌지시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손자는 엄마 아빠의 잘못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생이별 시킨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손자를 위해서 함께하지 않는 게 나은 결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앞으로 손자만큼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남편의 암 선고로 인해 저는 암 환자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덕분에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읽어온 재산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암한우 센터에 도시락 후원을 하기도 하고 정기 기부도 하면서 그렇게 베풀면서 살고 있어요. 아무리 서로 피를 나누고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내 모든 걸 다 바쳐 키워낸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자식까지 모두 다 감싸가면서 희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모진 엄마라고 욕할 사람이 분명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강경하게 그들에게 벌을 받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 언젠간 정신을 차리고 사람답게 살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